두 번째 강의 연사는 이번 인공지능 동계 단기 강좌 조직위원장이신 문일철 교수님입니다. 문일철 교수님은 2008년 CMU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2011년부터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은 기계학습을 위한 통계 및 확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일철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공유는 지금 잘 되어 있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ops and Stats for Machine Learning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겠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계 강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그 다양한 인공지능 강좌들 중에서 가장 프레스티지어스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하이 레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양한 강좌 좀 서베이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가장 또 훌륭한 교수님들이 오시고 뭐 그런 강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기초 프롭 앤 스탯 강의를 할 것이냐, 그런데 좀 고민이 많았고요. 어떻게 보면 저의 발표는 과연 머신러닝의 세상에서 프롭과 스탯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어디에 숨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아까 잘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권인석 교수님. 그 다음에 이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혹은 졸업생들이 이제 다양한 저한테 지식을 주었습니다. 지식을 부어주고 또 몇몇 부분은 제가 좀 가져다 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엑스퍼트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베이지안 네트워크 쭉 진행해가지고 뭐 LSTM, 그 다음에 이 표는 아까 윤창훈 교수님께서도 훌륭하게 이제 저기 뭐 알파고라든지 이런 것까지 쭉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게 한 번의 발전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혹은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매우 데이티드된 올드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연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들은 아주 머추어한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여튼 수십 년을 거쳐가면서 발전을 해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를 들면 LSTM 같은 경우도 2015년 그 정도 어간에서 엄청난 반향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기술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파를 주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AI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2010년 이전까지는 우리 베이지안 확률을 이용한 그런 방법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PGM 기반의 방법론들이 되겠습니다. Probabilistic Graphical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양한 그러니까 확률 모델을 그래피컬하게 표현한다는 뜻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그래프의 구조로 복잡한 확률 모델의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통계적인 인퍼런스를 수행하면서 2000년대에서부터 2010년도까지 한 10년 정도는 이 PGM이 충분히 그 기간을 풍미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 딥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방법론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지요. 뭐 오토인코더도 있고요, CNN도 있고요, 뭐 간도 있고요, 최근에 트랜스포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나열하기 힘들 만큼 아주 다양한 그런 발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풀어오고요, 프리트레이닝도 하고, 아주 조그맣게라는 뭐 액티베이션 유닛도 바꿔보고 게이팅 메커니즘도 더 발전시키고, 뿐만 아니라 플러스 GPU라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발전에 힘입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60년대, 70년대의 뉴럴 네트워크의 발전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지금 의 형태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에 대한 얘기인 거고, 유창동 교수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가 probabilistic 도메인과 아까 뉴럴 네트워크라고 좀 소개를 했던 그런 ML 도메인은 어떤 관계가 있어 갖고 서로 어떤 인터랙션을 해야 하느냐,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 왔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좀 더 디스커션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ML 어드밴스는 당연히 부정할 수 없이 뉴럴 네트워크에 의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 또 PGM의 디벨롭먼트들도 있어 왔습니다. 이것들은 probability, statistics에 대한 그런 방법론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디서플린으로 당연히 이제 영속할 것이고 그런 것들의 발전이 이 PGM 디벨롭먼트로 이제 표출이 된 것이죠. 2000년대서부터. 그러면 이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early 2010까지는 up to 그러니까 2000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 그때도 뉴럴 네트워크는 있었으니까요. 그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프리퀀티스트와 베이지안의 관점 혹은 제너레이션과 디스크리미네이션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도에 발표된 논문들 2000년대 초반 어간에서는 이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Discriminative versus Generative Classifier 뭐 로지스틱스 리그레션과 나이베이지의 비교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컨벤셔널 싱킹입니다. 컨벤셔널 싱킹이라고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는 컨벤셔널하다고 하면 이것들을 뭔가 깨뜨려야 되는 그래야지 이노베이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띵킹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라고 하는데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풋이 주어지면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아웃풋을 낸다. 이건 전형적인 인풋이 주어지고 아웃풋이 나오고 중간에 파라미터에 의해서 웨이트가 컨트롤되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전형적인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뉴럴 네트워크 모양을 여기서 그린 것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제너러티브 모델 관점에서 확률 모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플레이트도 쓰고 그 다음에 이 링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코릴레이션 혹은 약한 수준의 코잘러티 그러니까 코잘러티 모델링을 방금 유창동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코잘 그래프라는 다른 것이 있긴 하지요. 하지만 코잘 그래프를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수준 하에서 코릴레이션을 우리가 코우즈로 착각을 하는 것을 허용했을 경우에서는 이런 것들을 당시에는 이제 스태티스티컬리 코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코릴레이션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업사이드 다운으로 봤습니다. 사실은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도 여전히 인풋을 주면 아웃풋을 원하는 것은 이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동일하되 하지만 이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인풋을 주면 아웃풋을 내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면 그러면 아웃풋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인풋이 지금 얼마나 라이클리 하냐라고 하는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의 관계로서 변형해서 보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베이지안의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제너레티브 모델과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의 사이가 프리컨티스트 혹은 베이지안의 디스커션 혹은 그 AI 이후에 그런 디스커션까지 이어지면서 이 두 개의 도메인이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하는 그런 형태를 2000년대 초반에는 띄었습니다. 하지만 애프터 2010 이후에 우리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와 프랍 스태티스티컬 모델의 컨버전스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PGM 시어리스트들이 다음과 같이 트래디셔널 제너러티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페어의 뷰를 발전시켜 온 데에 반해서 뉴럴 네트워크의 시어리스트들도 있고 혹은 뉴럴 네트워크는 오로지 시어리만으로 발전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럴 네트워크 어떻게 보면 뉴럴 네트워크의 첫 번째 얘기를 해보면 보통 이미지넷 챌린지에서부터 엄청난 성능을 보여왔다라는 식으로 도입하고 그다음 알파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이것은 프랙티셔너들의 인정의 차원에서도 이 분야가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랙티셔너들의 노력에 힘입어가지고 정말 성능이 잘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뉴럴 네트워크는 성능이 잘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어간이 2010년 어간이 되었고 필드 프루븐 퍼포먼스가 결국에는 그러면 정말로 성능이 잘 나오는데 왜를 이 PGM 시어리스트들이 도입해 와서 이제 접근해 와서 그 이유를 따져온 과정이 지난 1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오기 위해서 몇 가지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필프루븐 퍼포먼스를 아까 유창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비디오 Q&A에 적용한다든지 세그멘테이션에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에 적용한다든지 huge 뉴럴 네트워크 스트럭처 앤 옵티미제이션 리서치들이 이제 발생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그림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미스리딩 할 수 있는데 왜 미스리딩 할 수 있냐면은 이 영역이 요 밑에 있는 Another Big Research Trend라는 영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역은 정말로 큽니다. 많은 분야의 인더스트리, 리서치 인스티튜트, 유니버시티들이 모여서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찾고 그것의 공통적인 옵티미제이션 로직을 찾고 메커니즘을 찾고 이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그러면 한 사이드에서 그렇게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있어 왔냐면은 이 PGM 시어리스트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를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로 우리 프로버비스틱 모델에 써보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노력들의 결실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여기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와 제너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게 됐고 최근에 또 플로우라고 하는 노멀라이즈 플로우라고 하는 형태로도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PGM 혹은 스탯 그다음에 프로버비스틱 모델 시어리스트들이 또 뭘 연구해 왔냐 하면은 과연 왜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구성되어야만 되고 어떤 경우에 이런 성능을 보이고 또 좋은 성능이 보일 때도 있고 나쁜 성능이 보일 때도 있는가 이 이유를 찾아 나가는 과정들이 또 이 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머신러닝의 최근 10년간의 프로버비스틱 모델러 혹은 스탯 시어리스트들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왜 뉴럴 네트워크는 잘 되는가?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잘 된다고 하는 펑션 어프로시메이터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의 프레임워크에서 가져왔을 수는 없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발전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이제 다음과 같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의 이제 제가 또 이제 특히나 저희 회장님에 의해서 좀 부탁을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메타러닝도 가르치고요. 이번에 메타러닝 어떤 분이 하십니까? 저희 황성주 교수님께서 하시고 컨티뉴얼 러닝도 하시죠. 컨티뉴얼 러닝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김건희 교수님께서 하시죠.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도 좀 이따 조민수 교수님께서 하시겠죠.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해서도 김동우 교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강의가 과연 어떤 컨텍스트에서 발생되어 왔고 또 그 속속들이 있는 확률과 스탯에 대한 그런 관점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초 프로합 앤 스탯 강의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한 테크니컬 리뷰를 하겠고 저는 try to point out parts of why relevant 왜 이 두 가지의 분야가 뉴럴 네트워크와 머신러닝과 그다음 프롭 스탯이 서로 렐러번트한 것인가 그다음에 이 둘이 어떻게 how to evolve 해왔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의 툴로 이 사람들이 이 PGM 시어리스트들이 포담아 왔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접근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obability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키, 뭐 몸무게, 뭐 키라고 합시다. 우리의 키를 재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죠.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피팅을 할 수 있죠. 피팅은 어떻게 합니까? 피팅은 가우시안 분포로 예를 들면 노말로 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뭐 저는 175는 훨씬 작습니다만 170이 안 되지만 그러나 뭐 175의 평균 신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은 뭐 20이라고 했어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죠. 어떤 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노말은 never ending two tail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인즉슨 엄청나게 low likelihood를 가지면서도 네거티브 신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모델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모델링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낮지 않고 높지 않고 그다음에 그 likelihood는 너무 낮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말이 좋은 일인지 뭐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말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노말을 그냥 인정하고 우리는 키를 175라고 하는 평균과 민과 뮤와 그다음에 시그마를 피팅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X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에서는 샘플링의 관점이죠. 자,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다음번에 우리가 잰다고 하면 어떤 키가 나올 것인가? 178cm, 160cm, 165cm, 170cm, 173cm 쭉쭉쭉쭉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샘플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 샘플 디스트리뷰션을 좀 고도화해 볼까요? 어떻게 고도화할 수 있겠습니까? 2디멘저널로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면 한쪽은 키요, 한쪽은 몸무게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디멘저널이 되면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게 됩니까? 여기에 이 타원형의 코베리언스 구조를 만들 수 있죠. 코베리언스 스트럭처를 알게 됩니다. 이 코베리언스 스트럭처는 키와 몸무게의 연관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각각의 디멘저널러티로 즉 두 개의 노말로 표현했을 때는 얻을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이것이 이런 타원형을 가지고 있는 파지티브 컬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개의 개별 노말로 표현했을 때는 알 수 없는 정보인 것이죠. 즉 우리는 어떤 하나의 패턴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패턴은 무엇인가요? 키와 몸무게는 positively correlate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2디멘전이 아니라 하이 디멘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정도의 하이 디멘전을 예를 들면 28 by 28 700대 어간의 그런 디멘저널리티를 가졌다. 2디멘전보다 엄청 커진 디멘전인 것이죠. 혹은 1024 by 768 디멘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디멘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샘플링을 그냥 수행하는 것일 뿐인 것이죠. 우리의 이 디멘전을 다 커버리지하는 코베리언스는 따지기 너무너무나 힘들겠지만 하지만 샘플링 자체의 관점에서만 보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의 관점 확률은 우리에게 샘플링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의 관점은 인퍼런스, 추론에 대한 관점입니다. 추론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요? 175라고 데이터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민을 찾아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민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MLE도 있고요. MAP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총계적인 인퍼런스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과 베리언스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민과 베리언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요? 민과 베리언스는 그리고 이런 펑션들이 결국에는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는 특정한 펑션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을 주나요? 이것들은 우리에게 요약을 줍니다. 즉 스냅샷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대충 다 봤더니만 대충 175cm네. 근데 좀 울퉁불퉁하네.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뭐 원시그마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퍼런스는 우리에게 그런 축약된 정보를 주고 샘플링은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보지 못했으나 잠재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일부러 이미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서 확률 모델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첫 번째로 샘플링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샘플링은 확률 분포라고 하면은 당연히 있어야만 되는 미덕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는데 다음과 같이 샘플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0에서 1 사이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0인 지점이고 여기가 1인 지점이고 대충 여기는 뭐 0.7쯤 될 것이고 여기는 대충 0.1쯤 된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들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지트를 넣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하면 weight의 forward propagation을 거쳐서 우리는 원하는 수준의 p-dimensional 아웃풋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p-dimensional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미지의 width와 height로 정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p-dimensional 중에 속하는 어떤 샘플은 다음과 같이 특정한 샘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샘플 두 번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주 내추럴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의 샘플링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또 소개를 하고 싶은 개념이 있습니다. 힐버트 커브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의 투 디멘셔널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투 디멘셔널 공간이 있으면 변수 x1이요, 변수 x2라는 것이죠. 이 x1과 x2라고 만들어진 이 투 디멘셔널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커버리지 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직선으로 커버리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직선은 어떻게 커버리지를 하고 있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철, 아이고 이거 따라 하려니까 좀 어려운데요. 요철 모양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스페이스 필링을 하고 있죠. 따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스페이스 필링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즉 하나의 직선으로 즉 원 디멘셔널의 샘플로 투 디멘셔널의 덴시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로우 디멘셔널의 샘플로 하이 디멘셔널의 샘플 스페이스 로우 디멘셔널의 프라이어라고 하겠습니다. 프라이어 샘플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라이어로 하이 디멘셔널의 샘플 스페이스를 필링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냥 필링하면 안 되겠지요. 그냥 필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필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코히어런트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그 특정한 RP 영역에 대한 샘플링이 덴스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히어런트한 이미지가 highly likely sampled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뉴럴 네트워크의 역할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는 전혀 스토캐스틱 모델이 아닙니다. 디터미니스틱합니다. 순수한 뉴럴 네트워크만으로 봤을 때 순수한 뉴럴 네트워크에서 스토캐스틱 인풋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최초의 이니셜라이제이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자바의 이니셜라이제이션 쓴다고 하면은 이미 픽스드 되어 있겠지요. 배치에서의 스토캐스틱 셀렉션이 또 다른 스토캐스틱 엘리먼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풀 배치를 쓴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런 스토캐스틱 엘리먼트도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적어도 현재 제시된 뉴럴 네트워크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이미 선행학습이 많이 돼서 잘 알고 계시죠. 그 안에서 부르는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명확한 스토캐스틱 엘리먼트의 인풋은 바로 여기 있는 프라이어 GT에 대한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어 GT 입력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매니폴드 모델링하고 제너러티브 프로세스를 하고 결국 이거는 노말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노말이라는 펑션 전혀 들어와 있지 않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펑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펑션은 존재하나 뉴럴 네트워크로 어프록시메이트 되어 있는 덴시티 펑션은 존재하나 우리를 이것을 명확히 언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implicit density 펑션이라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PGM 시어리스트들은 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샘플링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 왔습니다. 또 다른 역할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인퍼런스가 있었죠. 두 번째로 우리가 확률 모델이 주는 우리에게 미덕은 인퍼런스라는 것이 있고 요약이라고 하는 정보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도 이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영역은 어느 영역이냐 하면은 이 인코딩 영역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즉 인풋을 넣어서 다음과 같이 여기 인코딩까지 가는 요 영역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실상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영역은 이미 디스커션 했기 때문입니다.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스토캐스틱 인풋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전형적인 이퀄 제너러티브 모델과 제너러티브 프로세스와 동일하고 그것은 앞에서 간 구조의 제너레이터의 언급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의 논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인코더 파트를 보시면 좀 다른 형태의 펑션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앞에서는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몰라요. 디스트리뷰션이 implicitly 뉴럴 네트워크로 approximate 되어 있어요 라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샘플링만 가능한 상태고 이것은 implicitly 표현되어 있는 상태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도 사실 이 전체 웨이트가 파라미터가 되는 것이지 개별적인 디스트리뷰션이 이거니까 민이 있고 아니면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있고 아니면 푸아송이라고 하면은 램다가 있고 베타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가 있고 디리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 알파의 벡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VA 같은 경우에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기초적인 가정이 있죠. 오리지널 VA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대한 인퍼런스가 필요로 합니다. 예전에는 이 인퍼런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원생들이 이 ML이나 MAP의 관점에 따라서 혹은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리프티드 인퍼런스 등 아니면 깁 샘플러 등등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 인퍼런스 수식을 만들어내었으나 이제는 무엇이 해준다는 겁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바로 이 파라미터들을 만들어주는 인퍼런스 수식을 어프록시메이트하는 그런 관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뉴럴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PGM 시어리스트들이 바라보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관점은 즉 결국엔 at the end of the day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를 다음과 같이 샘플링 관점에서 쓰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우리 간이 발전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민과 시그마를 알아내는 인퍼런스의 관점에 맞춰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써왔으면 그러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관점에서 이 시어리스트들은 이 뉴럴 네트워크들을 도입해 왔던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부러 제가 F 제너레이터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펑션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F라는 뜻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일부러 F mu i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mu i를 데이터 드리븐으로 인퍼런스 수식을 만들어내는 낸다는 의미로서 F를 이렇게 F mu i, F 시그마 i를 적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들이 이 확률 모델들을 위해서 차용되고 도입되어져 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했고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라이지 디멘전에 대해서 정의돼 있어가지고 이 하이 디멘저널에 대한 스파르스 옵저베이션의 쉽지 않았고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모델링하는 게 어려운 일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뉴럴 네트워크는 매우 높은 P 차원의 스페이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implicitly 표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큰 발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퍼런스 차원에서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휴먼 데리베이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르쳐 주면 모델에 잘 동작하는 메시지 패싱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든지 리프티드 인퍼런스라든지 그런 인퍼런스들을 따라서 같이 모델 구조와 함께 가르쳐 줘야만 됐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 드리븐 인포메이션 인퍼런스 포뮬라들이 이렇게 도입되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인퍼런스라고 하는 것 자체의 역할도 뉴럴 네트워크가 맡게 되는 그런 발전들이
최근 10년간 있어져 왔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와 같이 PGM의 관점에서 이런 probabilistic 모델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우리는 Deep Generative Modeling 커뮤니티라고 부르는데, 이 Deep Generative Modeling 커뮤니티에서 지금까지 잘 살아있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유명 학회에서 하나의 트랙들을 구성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것들이 그만큼 발전되어져 왔었고요. 그다음에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뭐 비전 학회에서는 뭐 트랙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씩 구성하는 그런 발전들이 되어져 왔었죠. 볼츠만 머신은 초기에 많은 어텐션을 받았으나 지금은 좀 많이 쓰이지 않고 뭐 그런 상태에 있죠. 최근에 많은 어텐션을 받는 그런 새로운 프론티어의 이제 그 제너러티브 모델의 발전은 바로 이 트랙터블 덴시티, 익스플리시트 덴시티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트랙터블 덴시티이긴 한데, 그러나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간 수준의 컴플렉스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노멀라이징 플로우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change of variable trick, 즉 초기에는 이 아주 심플한 마치 프라이어와 여기서 프라이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베이지안 프레임워크도 아니고 이 프라이어의 형태로서 나중에 라이클리후드와 결합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되는 스토캐스틱 엘리먼트를 스타팅할 수 있는 스틱 엘리먼트를 스타팅할 수 있는 어떤 GT0를 이용해 가지고 이 GT0를 계속해 가지고 트랜지션 시켜내는 것입니다. 이 트랜지션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는 F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뉴럴 네트워크겠죠.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GTK가 우리에게 충분한 컴플렉스한 매니폴드를 선사해 주는 그런 샘플링 혹은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내일 김동우 교수님께서 더욱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근본적인 VAE 혹은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발전들을 예를 들면 다양한 사람들이 시켜 왔습니다. 이 PGM 커뮤니티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스트럭처럴 랜덤 베리어블 모델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각 분야마다 헬스케어면 헬스케어, 내추럴 랭귀지 다양한 분야에 맞춰가지고 그 분야에 맞는 그래피컬 모델들을 만들어 왔고요. 그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하게 뭐 발전을 시켜 왔습니다. VAD, HCRL 이런 것들은 뭐 클러스터링 모델들을 이렇게 나열해 왔는데, 이거 말고도 차이니즈 레스토랑 프로세스, 뭐 파친코 프로세스, 인디안 뷔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쭉쭉쭉 앞으로 많이 붙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얘기일지 나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많은 PGM 리서처들이 현재도 그렇고 최근 10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몇 년간은 이 PGM에서 있었던 발전들을 DGM, Deep Generative Model 커뮤니티에서 reiterate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UAI, AI 스탯 이런 커뮤니티들은 그런 형태의 일을 하는 커뮤니티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치는 상관하지 않고 제가 일단 그런 예상을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딥 제너러티브 모델의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믹스처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만들어질 것입니다. 간과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합쳐보는 것, VAE와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합쳐보는 것, 뭐 간과 VAE를 합쳐보는 것은 워낙에 많은 연구들이 이미 있고 사실상 상식화된 프랙티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비전 커뮤니티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여기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프로버비리스틱 모델에서 써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커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또 이 PGM 시어리스트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바로 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죄송합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형태에서의 probabilistic 혹은 statistical 내부적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능을 내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probabilistic 혹은 statistical 리서처로서 더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을 것인가라고 하는 연구들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매우 심플한 상황을 놓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제너티브 모델은 그래서 방금까지로 이제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올해는 간이나 VA에 대한 강연은 없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커먼 테크놀로지로 이제 정착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플로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쓰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내일 이제 플로우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DGM은 거기까지 얘기하고 이제는 뉴럴 네트워크 자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버비스틱 혹은 스태티스티컬 모델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오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표출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심플 뉴럴 네트워크를 상상해 봅시다. 엠리스트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하면 간단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맨 처음에 AI를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하지 않습니까? 예, 20 by 28 인풋이 있고요. 아웃풋 클래스는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런 전형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요즘엔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런 거 튜토리얼 보면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는다라고 하고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렐루를 넣으면 좋다. 이렇게 렐루를 딱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히든 베리어블이 당연히 나오고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아야 된다라고 딱 해서 레이어를 여러 개 쌓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페널티 메이드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저도 최근에 저희 학생들한테 배웠는데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널티 메이드 레이어를 넣어서 풀리 커넥티드를 만들고 마지막에는 10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을 하고 이게 마지막에 난다.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구조는 이렇게 셋업하고 나서 그 다음 뭘 가르쳐 주죠? 튜토리얼들이 백프로파게이션 해서 러닝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은 다음과 같이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밑도 끝도 없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져오죠.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져와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떻게 넣느냐? 사실은 API로 만들어져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그러나 제가 이것은 수식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요 세타라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편미분을 수행하게 되는데 expectation of these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의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E가 뭐겠습니까? expectation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P와 Q가 제시되어 있죠. 이거는 사실은 프롭 디스트리뷰션입니다.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그냥 하이딩하고 있고 그냥 굳이 언급을 딱히 더 하진 않는다라는 수준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확률과 확률에 따른 그런 인포메이션 시어리스트들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숨어져 있습니다. 많은 생각 없이 우리는 소프트맥스를 쓰고 많은 생각 없이 우리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롭과 스태티스틱스에 대한 그렇게 클리어한 멘션은 있진 않죠. 다만 우리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 가지고 세타를 옵티마이즈 한다. 그 세타는 어디에 쓰이는 것이냐? 뉴럴 네트워크로 어프록시메이트 되어 있는 펑션 X를 이제 알아내는데 쓰인다라고 우리는 배울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위의 관점에서 당연히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도 뭐 그다음 레귤러라이저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도 이 뉴럴 네트워크를 더 해부해 볼 수는 있겠으나 오늘은 백프로파게이션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쓰게 되겠죠. 엔트로피는 그러면 우리는 크로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엔트로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엔트로피라는 것은 사실은 수학만의 개념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가 최초에 도입된 디서플린은 사실 물리학이죠.
어, 물리학에서 이제 연력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엔트로피들이 점점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사이언티픽 컨셉인데 스테이트 오브 랜덤니스에 대한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엔트로피의 정확한 수식은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죠. 즉 랜덤니스에 대한 스테이트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랜덤니스를 표현해야지만, 특히나 수리적인 프레임워크에서는 랜덤니스를 explicitly, formally 정의해야지만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랜덤니스를 표현하기 위한 수리적인 표현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메저 시어리에 기반한 property distribution, 랜덤 베리어블, 그다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과 PDF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XP, X는 1, X는 1일 가능성이 있는 prop density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랜덤한가요? PX는 1일 가능성이 0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혀 랜덤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무조건 X 이퀄 1일 가능성이 값이 0이란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랜덤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X 이퀄 1이 가능성이 1이라고 되어 있어도 이건 랜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랜덤한 케이스는, 모스트 랜덤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되겠습니까? 아, 이거 던져봤더니만 통전에 앞도 될 수 있고요, 뒤도 될 수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랜덤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가장 랜덤한 상황이 바로 이 엔트로피가 가장 맥시마이즈 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distribution of py와 qy에 대해서, 여기는 distribution of py와 qy에 대해서 크로싱을 수행합니다. 앞에서 이제 저는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커버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크로스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커버리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언제 가장 맥시마이즈 될까요? 엔트로피 크로싱 되어 있을 때요. 자, 보시면 이 expectation이 maximize 되려고 하면 이 여기 엔트로피라는 이름도 빼고 여기 있는 expectation이 maximize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py가 높을 때 q와 head y도 높아야 되고, 반대로 P와 Q라고 하는 prop density이고 이것은 심플렉스 공간상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부 다 높은 상황은 될 수 없죠. 어떤 게 높으면 어떤 거는 심플렉스 공간 하에 있으니까 낮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PY가 만약에 낮다라고 하면 그걸 따라서 QY도 낮아야지만, 즉 P와 P 디스트리뷰션과 Q 디스트리뷰션이 얼라인먼트가 만들어져야지만 크로스 엔트로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맥시마이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라인먼트가 맞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맥시마이즈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네거티브 형태가 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니마이즈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우리는 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P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PY는 우리가 언터처블한 이건 데이터셋, 그러니까 올마이티 가시준 데이터셋 디스트리뷰션에서 찍혀져 있는 엠피리컬한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PY는 우리가 더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다만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QY 헤드 디스트리뷰션이고, 이 어프록시메이티드 된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인 것이죠. 그러면 이 관점에서 우리는 좀 더 발전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을 시켜볼 수 있냐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해부를 해봅시다. 그럼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렇게 되어 있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렇게 되어 있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다라고 앞에서 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도입을 어떻게 하냐면은 로그 py와 로그 py를 나누고 곱하고 해가지고 하나 도입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러면은 다음과 같이 요 녀석들끼리 곱셈을 시켜주고요, 또 요 녀석들끼리 곱셈을 시켜주고요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분리가 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HP, 즉 엔트로피 텀, P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닌 순수한 엔트로피 텀이 나오게 되겠고,
P와 Q에 대한 KL 다이버전스 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런 언급 없이 튜토리얼에서 옵티마이즈 하라고 하는 크로스 엔트로피는 사실상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엔트로피와 KL 다이버전스 텀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P를 우리가 건드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없다고 하였습니까? P는 그러니까 오라클이 우리에게 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엠피리컬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처블한 영역은 오로지 이 영역밖에, KL 디스트리뷰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KL 다이버전스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KL 다이버전스를 결국에는 옵티마이즈 하는 것인데, 문제는 KL 다이버전스의 캐릭터리스틱이 그렇게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KL 다이버전스는 첫 번째로 어떻습니까? 어시메트릭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시메트릭하면서도 정의가 서포트가 디스조인트한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KL 다이버전스에 대한 특성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엠리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하자는 그 시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결국엔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KL 다이버전스의 특성을 우리는 알아야지만 하다못해 엠리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도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L 다이버전스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전형적으로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시메트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 디스트리뷰션과 Q 디스트리뷰션이 서로 다르긴 한데, P에서 Q로 갈 때와 Q에서 P로 갈 때, 그때 보시면은 이 값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웨이팅에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웨이팅에 숨어져 있냐? 요게 KL 다이버전스 수식이죠. 요게 KL 다이버전스 수식인데, 요 앞에 있는 PY, 즉 앞에 KL 다이버전스 맨 앞에 쓰는 P가 웨이팅을,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작하는 영역에서 이 PY가 0에 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 비율이 아무리 차이가 나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요 P 디스트리뷰션은 요 정도의 되게 빈듯하게 P가 0으로 가는 영역이 있죠. 요 정도의 좀 빈듯하게 P가 0으로 가는 영역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에서 Q로 갔을 때 이 KL 다이버전스는 낮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기서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웨이팅을 하니까 여기서는 높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적어도 여기서는 롱테일로 양쪽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정의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하였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Q 디스트리뷰션은 0으로 가는 상황이고 P는 유의미하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P는 유의미하게 존재하니까 분명히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날 것이고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레이시오는 반영이 될 것입니다. 다만 Q는 0으로 가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 이 파트가 무한대가 돼버리고 얘가 동시에 P가 0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0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KL 다이버전스는 무한대로 가버리고, 그러면은 이 엔트로피도 동시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니까 무한대로 가버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한대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문제들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점점 우리의 학습 영역이 넓혀져 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냐면 오픈셀 레코니션이라든지 컨티뉴얼 러닝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죠.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P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Q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라이클리후드를, 제가 이 라이클리후드의 덴시티를 지금 컬러링으로 모델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컬러링으로 모델링 하였는데, 자, 이 데이터에 대한 덴시티가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무한대로 아주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우린 데이터가 되게 많을 테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한 인스턴스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비교하는 것이 되겠죠. 얼마만큼 이 둘이 얼라인 되어 있냐 없냐를 판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러너들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의 개념인데 이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의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리스크를 정의하자. 이 리스크를 정의하는데 이 로스 펑션을 정의하자. 이 로스 펑션은 어디에서 옵니까? 다음과 같이 엔트로피 펑션에서 오게 됩니다. 이 엔트로피 펑션에서 오는 이 로스 펑션에 대해서 그냥 이 로스 펑션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덴시티까지 생각을 하여 가지고 가정을 하자라고 하는 즉 로스 펑션에 대한 개념의 확장, 즉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까지 포함한 개념의 확장이 바로 이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는 개별 펑션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펑셔널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이 리스크 펑션에 대해서 우린 이 P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밖에 볼 수 없습니까? 이 P 디스트리뷰션은 엠피리컬리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엠피리컬리 볼 수밖에 없는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음과 같이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한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즉 결국에는 배치 혹은 풀 배치, 미니 배치 할 때의 로스 펑션에 대해서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 한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전형적인 주장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현재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 P 디스트리뷰션의 상황 하에서 다음과 같이 레코드가 없는 영역이 발생합니다. 이 레코드가 없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 되겠습니까? 즉, 컨티뉴얼 러닝의 상황에서 레코드가 없는 클래스들이 계속 발생할 때 혹은 지로샷 러닝이 발생할 때 이런 레코드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내일 이제 또 혹은 오늘도 하시죠. 오늘도 하시고 뭐 내일도 하실 메타 러닝이라든지 아니면 컨티뉴얼 러닝의 관점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노 레코드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이냐? 즉,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클래스가 도입이 되었을 때 이 Q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존 디멘전 플러스 1 혹은 플러스 알파일 될 텐데 이 플러스 1 혹은 플러스 알파인 요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본 적이 없는 즉 익스플로어 되지 않는 데이터 영역을 다 건드리기 때문에 이 Q 디스트리뷰션은 당연히 Q, Y가 0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확장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던 크로스 엔트로피가 확장된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로스 엔트로피 속에 숨어 있는 KL 다이버전스 문제 때문에 이제 그게 학습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새로운 디멘전에 대해서 프로퍼 즉 아무것도 없는 이게 만약에 Q Y unknown이라고 하였을 때 이게 만약 0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줄 수 있도록 모델링이 해야 되고 unknown일지 아닐지를 판정해서 이 0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는 일을 0이 아니게끔 만들어주는 일들을 해야 되고 이것들은 모든 컨티뉴얼 러닝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샷 러닝이라든지 오픈셀 리코니션 모델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들이 분명히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롭 관점에 스태티스틱스 관점에서 왜 이런 구조를 따지게 되었는가, 따르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소프트맥스를 발전시켜가지고 다음과 같이 오픈맥스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unknown distribution, unknown 클래스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unknown 클래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유의미한 덴시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거는 새로운 레이블이냐 아니냐 기존에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덴시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추가 auxiliary 스트럭처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중에 김건희 교수님이나 황성주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새로운 스트럭처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해 왔는지, 이제 구조를 해 가지고 이런 유의미한 덴시티를 만들어 왔는지, 즉 언노운은 어떻게 찾아내고 이 언노운이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기존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의 고도와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디텍션 이런 것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를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그 리스크 펑션이라든지 아니면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든지 그런 오그멘테이션의 관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요. 꼭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언노운과 노운을 구분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차원에서의 발전들도 있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근본적으로 아까 P 디스트리뷰션의 X, Y가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즉 소스라고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것이 되겠고 P가 이제 타겟 X, Y가 된다는 것이 되겠죠. 이 영역 하에서 분명히 조인 이제 오버래핑 하는 영역도 있고 오버랩이 있는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조인트한 영역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디스조인트한 영역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의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디스커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조인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했겠죠. 이거를 레귤러라이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무한대로 갈 것 같으면 안 돼. 무한대 하지 말고 뭐 어느 값이 되도록 해. 라고 레귤러라이즈를 이제 하드든 소프트하든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억실리어리 스트럭처를 이용해 가지고 야 그거 보니까 언노운은 이 정도 확률은 될 것 같아. 그 정도 수준으로 0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은 되게 만들어놔. 큐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은 그래?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영역이야? 그럼 디스조인트한 영역이야? 그러면 그쪽에 버추얼 이그젬플을 생성해 보지 라고 하는 버추얼 이그젬플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우리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엠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과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비하인드에 있는 인포메이션 시어리, 그 다음 프로버비리스틱 애스펙트에 의해 가지고 이런 최근의 컨티뉴얼 혹은 메타러닝의 방법론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제 데이터셋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비시널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더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들은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나서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 최근의 발전 방향은 또 다음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probabilistic statistical tool을 연구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단순하게 우리의 로스 펑션 혹은 서브트맥스 펑션 이런 것들을 더더더 고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한번 게이팅 메커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트랜스포머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사실은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으나 충분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좀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강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팅이라든지 그런 어텐션 메커니즘은 최근에 아까 또 유창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트랜스포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최근에 GPT-3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이 all behind에는 뭐 BERT도 뭡니까? 이거는 바이디렉셔널한 그런 트랜스포머일 뿐인 것이죠. 그럼 트랜스포머의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게이팅 메커니즘도 뭐 최근에는 좀 죽긴 하였으나 하지만 트랜스포머와 모든 부분을 다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LSTM 연구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그래서 게이팅 메커니즘에 대한 영역들도 뭐 살아남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게이팅 메커니즘은 LSTM 예를 들면 2015년에 게이팅 메커니즘이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90년대 중후반에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이미 뉴럴 네트워크 퍼셉트론 있었을 때부터도 시그모이드 펑션을 얘기하면서 있었던 거니까 이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도 스케일 낫이라든지 아니면 커널 거기에 대한 커널에 대한 인터프리시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예전부터 나왔던 그런 수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어텐션도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그 비하인드 시어리를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뭐 좀 빠르게 얘기하겠다고 하였고 생각보다 지금 제가 조금 짧은 시간을 이제 생각보다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모이드 펑션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어텐션도 사실은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조금 익스텐드하면 소프트맥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펑션 기반이고 이 소프트맥스 속에 들어가는 요 X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너 프로덕트 형태의 스케일 다시 되는 것이죠. 프로덕트 형태가 되는 것이죠. LSTM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LSTM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input gate, 요거는 어떤 겁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forget gating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뒤로 흘려주는 것에 대해서 캔슬링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인풋하는 input gating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forget gating, input gating이라는 것들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input과 forget을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 템포럴한 셀 스테이트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LSTM의 기본적인 역할이 될 텐데 여기서 좀 재밌는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냐면은 야 개념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번 타임에 새로운 거 인풋해가지고 기억할 메모라이즈 하라고 하는데 사람 머리가 한계가 있고 사람 머리는 아니지만 이 AI의 궁극적인 어떤 생각이 좀 사람과 유사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기억할 게 있으면 까먹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나 기억할 게 많은 시절에는 까먹는 것도 많겠지. 그 말인즉슨 input gate와 forget gate는 correlate 되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컨텍스트의 체인지가 일어났을 때 이 컨텍스트의 체인지가 기록되어져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 과거의 컨텍스트는 까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input gate와 forget gate는 서로 correlate 되어져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모델링 되어 있다는 겁니까? independently 모델링 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에 어떻게 보면 서로 의존적인 디펜던시 스트럭처를 모델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probabilistic sense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CIFG, LSTM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리뷰가 되었었는데 뿐만 아니라 뭐 ICML 18년도에 나왔던 G2 LST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LSTM에 있는 게이팅 메커니즘들을 probabilistically 해석하고 또 probabilistic 모델로 대체하려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흔히 쓰는 시그모이드 게이트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들의 코릴레이션이 당연히 인디펜던트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인풋과 프로겟에 대한 디펜던시 스트럭처를 모델링 하자라는 작정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음과 같이 바이베리트 베타 디스트리뷰션 같은 것들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버리스틱 모델링,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뭐 이제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는 여기는 건벨 형태로 바꿔져 있는 소프트맥스 펑션 혹은 그런 형태인데 건벨 소프트맥스라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는 프로버리스틱 모델링 형태대로 바꿔볼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특히나 원 디멘저널 상황에서의 우리가 액티베이션들을 다음 같은 형태로 아무것도 여기 알파 베타라고 붙여놓지 않으면은 이거 소프트 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형태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좀 과장해서 렐루랑 비슷하네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무엇으로 만들어낸 것이냐면은 베타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액티베이션 형태를 우리가 얼마든지 프랍 형태로, 프랍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바꿔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의 디펜던시 스트럭처, 예를 들면 이쪽이 인풋 게이팅이라고 하고 이쪽이 프로겟 게이팅이라고 했을 때 이것들의 코베리언스 스트럭처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고도화된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 가지고 과거에는 이 부분들이 디터미니스틱한 뉴럴 네트워크 올리 형태였으나 이 부분들을 프로버리스틱하게 바꿔보려는 노력들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텐션 맵들이 훨씬 더 고도화돼 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인풋
인풋과 프로겟에 대해서 명확한 코릴레이션이 없었으나 예전 요런 경우에서는 그러나 인풋과 프로겟에 대한 명확한 코릴레이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찬스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은 뉴럴 네트워크 only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죠. 뉴럴 네트워크와 함께 확률적인 모델링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바꿔보는 것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어텐션 구조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확률 모델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뭐 그래프 어텐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여기 속에 QK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벡터들이 있고 이 QK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스케일 닷 프로덕트인데 이 스케일링은 따로 해주고 닷 프로덕트는 여기는 QK가 되고 QK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히든 즉 어떤 데이터 인스턴스에서 나오는 i번째의 히든 데이터 인스턴스 j번째 히든과 이것들의 트랜스폼을 거친 프로덕트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면 사실은 더 이상 이것들에 대한 해부는 불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스케일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또 확률적인 관점에서 해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부를 해볼 수 있냐면은 이런 차원에서 사실 수리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수리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의 전형적인 스케일드 프로덕트죠. 다음과 같은 형태대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재밌는 것은 익스포넨셜 두 개로 쪼개지긴 했는데 익스포넨셜 두 개로 쪼개졌을 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요 파트, 요 뒤에 있는 파트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Q와 K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뮬레러티를 따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은 SVM이라든지 가우시안 프로세스 배운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게 무슨 커널입니까? RBF 커널 혹은 뭐 저기 뭐냐 아이고 순간 기억이 안 나네요. RBF 커널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어떤 익스포넨셜 커널이라고 부르죠? 저 가우시안 커널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다른 이름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제가 순간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떤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커널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쪽을 보시면 이것은 전형적인 L2 노음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트랜스포머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느냐?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내부에는 커널이 숨어 있더라. 그 다음 L2 놈이 숨어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더 해볼 수 있을까요? L2 놈이 이미 나와져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 L2 놈을 바꿔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RBF 커널 맞습니까? RBF 커널 말고 다른 거 매턴 커널도 쓸 수 있고요. 익스포넨셜 뭐 사인 커널도 쓸 수 있고요. 리니어 커널도 쓸 수 있고요. 다양한 커널들을 바꿔가면서 우리는 성능 실험을 해볼 수 있고 이것들은 모두 다 새로운 형태의 트랜스포머 어텐션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제가 제 시간을 10시 45분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훑고 지나간다고 하면요. 게이팅이랬는데 그래프 어텐션도 마찬가지 형태대로 해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밀러리티 텀에 대한 다양한 변형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해보고 있고요. 2021년 트리플 AI에 저희 연구실에서 뭐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 뭐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한 부분도 있고 좀 상세히 설명한 부분도 있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은 스탠딩 트렌드는 없습니다. 항상 바뀌어요. 트랜스포머 내년에도 연구할 거예요. 내후년에는 뭐 트랜스포머 X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때그때 새로운 스트럭처를 찾아내서 사람들이 똑똑하게 찾아내서 뭔가 새로운 거 연구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면이 있는데 하지만 빅 플로우 띵킹은 있다.
2000년대에서부터 2010년, 2020년을 맞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쭉 흘러온 띵킹들이 있고 그 중심에 어떤 시어리라든지 그런 리서치에 대한 빅 플로우를 우리가 캡처해가지고 가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연구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STM 생각해보면 97년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광받지 않아도 미래 10년, 15년 정도 후에 여러분들의 어떤 스트럭처가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색깔로 해야겠네. 펀더멘탈 널리지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펀더멘탈 널리지를 배워보는 그런 학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문일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채팅 그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그 LSTM 네. 구조를 보면 뭐 입력하고 기억하고 망각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구조 자체가 좀 통계적으로 옵티멀한 건지 그런 증명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LSTM 사용되는 게이트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옵티멀한 통계적인 어떤 그런 연구가 증명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PGM 리서처들과 다른 이제 완전히 퍼포먼스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 리서처들과의 차이점은 그런 데서 발생할 것 같은데요. 문제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추럴 랭귀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추럴 랭귀지 우리가 그냥 디스코스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런 디스코스 일반 대화를 하는 거 다 기억합니까? 하지 않죠? 문제 상황에 맞춰가지고서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 안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인터체인저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지금 같은 것들이 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또 다른 챗봇이 있어가 당신이 얘기한 건 절대로 까먹지 않겠어. 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에서는 LSTM을 더 쓰지 않고 트랜스포머라든지 다른 키밸류 기반의 방법을 쓰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형태의 프로버비스틱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통계적으로 이 구조가 옵티멀한지를 증명한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다른 방법들의 스트럭처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스트럭처링에 대해서 옵티멀러티는 결국에는 따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인 거지 이 LSTM은 다른 것보다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더 적다 어쩌다 혹은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유니버설한 증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다만 해볼 수 있는 증명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수준, 원하는 형태에서의 코베리언스에 대한 익스프레션이 다른 프로버비스틱 모델링에 비해서 혹은 non 프로버비스틱 모델링에 비해서 가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도의 증명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한 답은 됐죠.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게이트를 주게받는 등등의 계산의 증명 등의 연구는 학생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은 바로 그 프로버비스틱 모델링의 유연성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제가 간단한 질문만 하나 더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 마지막에 문일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이 딥러닝, 머신러닝을 공부하기 위해서 펀더멘털한 이런 수학 이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이게 수학을 공부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엔지니어 그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딥러닝을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이 수학을 좀 재미있게 좀 잘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이제 뭐 이제 쉬실 분들은 쉬시고요. 다음 연사 11시에 오실 테니까 네네. 그때까지 잠깐 잡담을 하자면요. 뭐 그러니까 제 세대가 제가 서울대 전산학과 저는 컴퓨터공학과도 아니에요. 저는 서울대 전산학과입니다. 저 자연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전산학과 9구학번인데요. 그때는 AI는 정말로 되게 소수의 사람들만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막 각광받는 분야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커리큘럼이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받은 포멀한 수학의 전부는 수학 강의의 전부는 저는 일반 통계학입니다. 서울대 가면 빨간 책으로 그 한 학기 가르치는 거 있어요. 저는 그게 수학의 전부, 일단 미적분학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의 포멀 에듀케이션인 거고요. 그것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선형대 수학도 어떻게든 들었고 이제 배웠고요. 그다음 책을 막
교과서를 읽고 해석도 어떻게든 이제 하고 교수가 되고서도 사실은 이제 과외를 받았어요. 수학과 교수님한테 제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 이 그라인딩 하는 과정을 그 슈거 코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페인풀 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좀 다른 차원의 ML AI 연구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선형대 수학, 해석학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해석학의 더 발전된 버전, 뭐 르벡적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뉴럴 네트워크는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라는 관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함수 해석학이라든지 이런 레벨까지 가면 그럼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들을 해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그라인딩 하는 과정이어가지고 쉬운 과정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요즘 유튜브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로 많이 배웠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이제 조언 드립니다. 그리고요, 사실 중앙대도 그렇겠지만 각 학교마다 다 수학과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많이 배우세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강의를 해주신 문일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